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도 활기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주말장의 모양새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낙폭을 좀 줄여서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었죠.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 좀 생각하고요. 미국은 지금 연휴로 들어갑니다. 17일 날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마틴,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네, 아무튼 그 데이입니다. 그 데이라서 쉬는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튼, 미국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약간 좀 줄어든다거나, 뭔가 경계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을 거다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면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이번 주 들어서게 되면, 재료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굵직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주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서 이제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조금 숨고르기나 좀 지켜보는 약간의 조금 조금 관망하는 장세?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일단 재료만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실적이 이제 가장 첫 번째인데 지난번에 이제 은행주 실적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은행주 말고는 다른 데는 어떠냐? 이런 식이었는데, 기술주들의 순이익은 증가세를 좀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순이익이 좀, 조금이나마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증가했을 것이다. 일단 증가가 계속 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재와 산업 관련주들이 62에서 52%까지 순이익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 아마 긍정적인 이슈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부분들은 예상했던 대로 그냥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겠죠. 네, 한국은행도 지금 14일날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준금리를 1.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금리가 완전히 돌아가는 상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 2분기에도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네, 당연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보통 1에서 1.25, 1.5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부지런히 금리 인상을 좀 따라 붙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미국의 이런 긴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비하는 그런 좀 잘 맞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5일, 26일 다음 주죠. 요때 이제 FOMC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1분기 1월달이죠. 1월달 그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12월달에 진행됐었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죠?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 즉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이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올해 3에서 4회 금리 인상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최악의 상황인 4회까지 인상한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줄어들게 되면 호재가 될 테고요. 그냥 그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이 FOMC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긴축에 대한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블랙아웃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발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날 휴장이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긴축에 대한 이야기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코멘트가 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그냥 가만히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번 주는 재미있는 게 또 그 주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냥 좀 재미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좀 조용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일단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준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조용한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 이 공모주 청약이 지금 18일, 17일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제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공모주 청약을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다른 주식 살 돈 없어.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청약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들, 그런 것들 기대해 볼 수도 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100조 원대, 200조 원대 막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그 뭐 따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주가가 뛰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70조 원에 지금 형성이 돼서 단번에 시총 3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보니까 기관 수요 예측을 했을 때 2000대 1이라면서요. 2000대 1. 1경 5천조가 모였대요. 근데 물론 그게 다 들어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1경 5천조가 들어와서 그냥 북적북적 했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죠? 네. 그 정도라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몰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인기, 그 다음에 열광하는 그런 투자의 어떤 자금을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물론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쪽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약간 좀 너무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초반에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청약 중기금을 모아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자금이 돌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상장이 다음 주 목요일인가 27일이죠. 그러니까 거기 상장하고 나면, 또는 이제 청약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 정도는 좀 조용하게 흘러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상장하고 나서 투자하시는 것은 좀 반대고요. 공모주 청약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초반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짠 하고 나타나면 그때 좀 팔아먹는 전략을 세우셔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은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으시는 건 괜찮으나 상장하고 나서 접근하시는 것은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걸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냥 한번 넣어보긴 해도, 네, 굳이 가가지고 없는데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또는 돈을 막 빌려와가지고 막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행위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대급이다, 엄청나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 한두 차례 상승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부 다 내리막길 걸었다는 거 꼭 명심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요 두 가지 이슈들이죠. 긴축에 대한 부분들, 또는 미국이 휴장, 그 다음에 블랙아웃, 그 다음에 또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준비금,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조용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한몫 더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가 지금 별거 없어요. 발표되는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시작 건수, 주택 허가 건수 이런 거 되는데, 요것도 그냥 저냥 그래요. 크게 변화되는 거 없고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이제 목요일에 발표되는데, 그거는 조금 낮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 미치는 건 아니고요. 실업 청구 건수도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조금 줄었을 것이다. 네, 23만 건에서 22만 건으로 좀 줄었을 것이다.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그냥 거기서 그렇고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이제 내세울 만한, 또 분석해볼 만한 재료가 없는 그런 어떤 한 주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적에만 좀 집중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 쪽으로만 분위기가 쏠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약간 휴식 같은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도 없고 조용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정신없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보시면 되겠죠. 이제 초반에 어떻게 나가느냐,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또는 이 시장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올해 제조업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다. 자,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경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가는 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실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계속 전망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은 조금 더 시간적인 텀을 가지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조사한 부분에 따르면 그 경기실사지수 BSI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실사지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국내 1000여 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대요. 제조업의 올해 연간 매출 전망 BSI가 105가 나왔답니다. 이 기준치가 100이에요. 그래서 105가 넘어가서 이제 긍정적이다
좋다라는 부분들이고, 전년도에는 1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좋다라는 전망치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 지금 100을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뭐 103, 105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기의 어떤 상승 포인트들이 초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에 가까울수록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BSI 지표 같은 경우는 70 밑으로 내려가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150 이상은 또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도 122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114, 그 다음에 무선통신 이게 109, 그 다음에 소재화학이 110 뭐 등등등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120에서 130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뭐 전망이 굉장히 밝다,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5에서 130 정도 수준까지만 가도 괜찮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망치가 105라면서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디스플레이와 철강, 섬유 쪽은 100을 하회하면서 좀 안 좋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올 1분기 제조업 시황 전망치에서의 이제 BSI 지표가 95, 매출 전망 BSI는 96으로 둘 다 100 미만으로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별론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다. 그러면 1분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업황별로 한번 살펴보면 신사업을 제외한 전 부분이 모두 100을 하회했다라는 거죠. 대형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 중소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이제 100을, 즉 기준치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신사업 쪽에서는 뭐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신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반도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첨단 산업, 그러니까 뭐 정부 쪽에서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상황들이 약간의 전통적인 기업에서 새로운 쪽으로 많이들 기울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좀 있는 반면에, 무선통신기기라든지 자동차, 정유 같은 경우들은 지금 1분기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올 한 해 동안에는 긍정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슬 좋아지는 모습들,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이 4분기 상황을 보게 되시면 전체적으로는 그 100을 밑들고 있는 상태이다. 그 다음에 1분기도 별로 안 좋았다. 그런데 올해는 좋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시면 되겠죠. 이게 뭐 수치상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한 포인트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사에서 한 가지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뭐 어느 업황이 뭐 100이고 105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4분기 그리고 뭐 1분기까지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4분기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4분기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분기도 그다지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올 한 해의 전망치를 보니까 쑥 올라가는 모습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 1분기 아니면 2분기, 즉 상반기 동안에 뭔가 바닥을 치고 넘어가야지 3, 4분기 때라도 치고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분기가 바닥이든 2분기가 바닥이든 간에 바닥에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즉 지난 4분기부터 시작해서 1분기, 2분기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잡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전망치이기 때문에 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이를 감안하고 어느 정도 생각해 봤을 때는 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먼저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부분들, 만약에 경기가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1월이나 2월 정도면은 반등을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건 지금 분위기는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표들은 뭐 재미없는 지표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어떤 큰 흐름을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연초 주식 비투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긴 해요. 그죠? 비투가 다시 증가한다. 근데 이게 내용이 되게 나쁜 게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빚을 내기가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빚을 자꾸 내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물타기를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3조 5,500억. 그래서 지난달보다도 조금 더 늘어났어요. 5,500억 늘어났대요. 지난달에는 22조 원. 아직도 좀 많은 수치네요. 그죠? 늘어난 수치인데, 지난 7일에 23조 8천억까지도 늘어났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연초에 이제 개인들의 주식 거래가 좀 증가하는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들, 뭐 일단은 올라가는 쪽에 투자해야지, 나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도 떨어진 주식에, 하락한 주식에 물타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종목별 그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크래프톤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거는 코스닥 크래프톤은 거래소 아닌가요? 유가증권, 전부 다 합쳐서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중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라고 하면 되지, 저렇게 나눠서 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크래프톤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지난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크래프톤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831억 원으로, 네,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얘네들 지금 보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얘네들의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용 잔고가 더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카카오에 281억, 네이버에 261억, 카카오뱅크에 211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안랩이라는데 대선 테마주도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네요.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한방에 있는 테마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떨어지고 있는 주식의 물타기. 자, 이게 근데 다 연속선상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내가 주식을 처음에는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내가 가진 여유금으로 투자하자, 좋은 주식에만 투자하자, 대형주만 투자하자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대형주에 들어갔는데 주가가 쭉 밀렸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속 물타기 했는데도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지만 계속 바닥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빚을 내가지고 물타기를 해요. 근데도 주가 더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대 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참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게 되죠. 주식을 매도하고 났더니 손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손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빚은 일단 청산이 됐겠지. 청산이 된 상태에서 이제 내가 가진 원금만 가지고서 이제 손실이 난 상태가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손실을 복구해야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빚을 또 내서 새로운 종목도 들어가야 되겠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기 테마성 재료들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빚내서 물타기 하고 있다. 큰일이에요. 나중에 손절 매도를 치게 된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딱 이제 빚을 청산하고 이제 손절 매도를 딱 치고 난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구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내가지고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빚을 그렇게까지 낼 수 있는 것도 뭐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능력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번 비투로 꼬이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돈만 가지고 있다라면요, 30%든 40%든 50%든 간에 그냥 버티면 돼요. 버티면 어지간한 것들은 웬만하면 돌려주거든요. 물론 추세가 지금처럼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조정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재수없으면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고점에서만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고점에서만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 위에서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래쪽에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되는 건데 이거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위에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빚내서 투자한다는 거 결국 좋지 않습니다. 이게 잠깐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랬지 생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그게 최선일 것 같고 나한테 좋은 소식이고 이게 올라가는 것만 계속 들리고 뭐 밑에서 좋은 거니까 떨어질 때 계속 사야지 뭐 존버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현실을 생각하시고요.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절대 오버하지 마시고 빚내서 투자하시는 거 특히
올라가는 때 뭐 빚내서 하시는 건 뭐 큰 의미 없습니다만, 떨어질 때 빚내서 물타기 한다는 거 정말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명심하시고, 가급적이면 뭐 비투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가진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빚내서 투자하는 자금들이 많게 되면 시장도 부담이에요. 왜냐면 그거 다 털어내려고 계속 때리거든요. 왜냐면 반대 매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콱 떨어뜨려 버리면 투매가 나타나면서 한 방에 털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빠지고 더 때리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예 비투 같은 걸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빚이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축복받은 투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